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결론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깡통 보고서다,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수의 품격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이름을 올린 이현주 전 의원과 뜨거운 정치 현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건본부에서는 21년 만에 범인이 밝혀진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전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한입뉴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폭염과 또 폭우가 교차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제가 오늘도 선물 가능한 많이 드리라고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한입에 정리해보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 기자는 나한테는 설마 안 물어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무슨 기간인가요? 지금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실지. 배종찬의 시사본부. 예,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제 이름 물어보면 요즘에는 배종찬이라고 답할 정도로. 네. 마르고 닳도록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붙박입니다. 이봉우 연구원 분발해 주시고요. 저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부각되는 한 주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 예상대로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네요.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어제 오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140종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국제기준 부합 결론 이걸 전한 건데요.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IAEA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쭉 내왔습니다. 6편의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볼 때 사실 어제 이 종합 보고서 내용은 예상됐던 그런 결론이 나온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 보고서에 이미 예상됐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는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우리 해양 환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 특히 국제적으로 많이 궁금해한 그런 상황인데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검토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쿄전력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근거로, 그러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행한 그 영향 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미비하다. 국제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면서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 오염수 방류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결정할 방침이며 보고서는 이 방침을 추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들 얘기했어요. 약간 또 책임에 있어서는 한 발을 빼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요청을 해서 IAEA가 들어가서 검토를 했는데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 일본이
사실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걸 추천하거나 지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IAEA 보고서 내용 과연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나 모든 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오염수 방류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바다에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돼서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라는 다른 학계, 이제 과학계,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과학계 말고 다른 이 생체학 관련된 이 생태학 관련된 학계에서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라 반쪽짜리 평가가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이게 이제 오염수 속의 방사성 핵종 함유량을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맞춰줄 알프스 방류가 정말 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맞았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IAEA 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만하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또 주변 국가들 미국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중국도 포함될 수 있는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대통령실 오늘 입장을 냈고요. 예. 지금 오늘 오전에 또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역시나 입장을 냈는데 종합해 보자면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네. 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일본 정부와 협조 아래 지속적으로 이 방류를 모니터링하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근의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확보해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를 하고 만약에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인데 네.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직접적으로 방류를 찬성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모니터링하겠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요, 일단 중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어제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해양 방류의 부적 또는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 표명했고요. 네. 이 중국 입장에서 좀 주목해볼 부분이 국제원자력기구는 애초에 권한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는 못한 것이다. 합법성을 언급한 것은 이게 런던 의정서와 같이 방사능 해안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측의 알프스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과연 평가했느냐. 그리고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고서를 쓴 것인데 그 일본 데이터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아까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이번 IAEA 보고서의 한계점들을 조목조목 따진 부분도 네. 주목할 만하고요. 중국은 또 일본하고의 정치적 관계가 상당히 또 그렇습니다. 경색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혹시 들어와 있는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제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네. 방류를 사실상 지지를 했습니다. 어제 이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은 방류 계획에 대해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은 여러 섬나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회원국들과의 협의로 마련한 국제 합의인데 이것이 네.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태평양 도서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굳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은 섬나라 개발도상국들도 합의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이 반영한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미국의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방류에 어떻게 보면 합격증 이걸 준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언제든 이제 방류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 문제거든요. 생태계.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방사성 물질이 축적돼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상태까지 영향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제대로 지금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 입장에서는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7월 중에라도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7월은 아니고 지금 일본 내 언론을 보니까 8월쯤에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설득하겠다. 그렇군요. 일본 내의 여론도 방류에 대해서 완전히 호의적인 것만 아닌 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린여당이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수오 대표가 지난 2일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물이 밖으로 나온다면 별 영향이 없다면 왜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며 그 깨끗하고 쓸만하다면 왜 밖으로 굳이 돈을 내서 내보내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 제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어제 그 후쿠시마 원전에 인접해 있는 미야기현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네. 만장일치로 방류 반대 의견서를 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사실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죠.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우리 여론도 우리 여론이지만 일본 내부의 여론은 당장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내각이 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8월로 또 미뤄진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 기관들이 하고 네.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5에서 한 10% 정도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국내적으로 마이넘버 카드죠. 한국의 이제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건데 네. 그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런 것들 뭐 저출산 대책의 비판 지점들 그다음에 장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방류 문제도 이 지지층에 아니면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못 받게 되고 좀 여론이 안 좋아지 이 지지층에 아니면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못 받게 되고 좀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7월 글쎄요 8월까지는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시점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방출과 관련해서는 2부에서 초당적 오염수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더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하면서 또 트레이드 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또 카르텔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하반기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 검토를 통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과 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노조나 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때도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를 이권 카르텔로 보고 제로 베이스로 검토해라. 사실상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 독과점 구조를 언급했는데 특정 산업이 뭔지는 지목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권 카르텔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이권 카르텔 발언뿐만이 아니라요.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 킬러 규제라는 얘기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걷어내야 된다.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라라는 지시를 해서 네. 역시 규제 완화 기조를 그동안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국회를 우회한다는 논란 속에 빠져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라라는 지시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그대로 사회에 좀 부정적인 불법적인 이권이 있다면 그것을 척결하는 것은 도움이 될 텐데 또 카르텔이라는 이 표현 관련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히셔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민단체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거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불법이죠. 근데 그걸 이제 시민단체 카르텔 이러잖아요.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에요.
자, 카르텔이라는 이 용어 굉장히 우리가 뭐 사회과학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쓰는 표현이긴 한데 박정호 기자, 네. 이건 카르텔을 좀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어떤 의미로 적어도 앞으로 이것이 이 작동이 돼야 되고 사용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카르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외부 뭐 업자들, 외부 사람들과 공직 사회에서 어떤 결탁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윤 대통령이 보면서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 타파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그런데 이 카르텔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 수능 문제에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아니면 공직 사회에 있어서 카르텔을 강조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지금 공직 사회가 윤석열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결국에는 전임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 전임 네. 정부 기득권 세력들이 다른 이 외부 세력들과 결탁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공직 사회가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을 내리고 해법을 카르텔 타파라고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를 하나 보자면은 예전에 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1990년에 범죄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했었죠. 네. 이 치안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뭐 전략을 발휘하면서 사실 그때 국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떠올리면서 이 불법과 맞서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 부정의와 그러니까 불의한 이 세력과 맞서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키워드를 카르텔로 옮겨가면서 이걸 더 이 지지층한테 좀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네. 중도층에게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게 아마 반영이 좀 돼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뒤집어 놓고 보면 공직사회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과거에 한 일이 다 이렇게 처단되고 뭔가 잘못된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공직사회가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로 이용되느냐, 정치적인 오해는 없도록 사용이 되느냐, 또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근데 말씀으로. 사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보면 카르텔은 법에 사실 위법상의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대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이 사실 카르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이게 중요한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봉호 연구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쪽입니다. 블루터널 인근에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벌써 5시간째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천 쪽으로는 서군이 나들목에서 동군이 나들목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동군이 나들목에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상주 쪽으로 가신다면 한 개 차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중구터널에서 군이 분기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사고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입니다. 신월천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1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1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시 그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으로 들어와서 뭐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은 앞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뷰 발언을 들어봤으니까 대체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있는 그 기득권, 이권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려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공직사회 또 행정부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대통령이 쓰는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뭐 전 정부의 태양광 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비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나 민간 단체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정치적인 오해를 더 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노조나 민간 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그 불법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이게 범죄 집단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게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마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더 이제 천착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 금융 관련 법에서는 권력이 있는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들 간의 가격 담합이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짬짬이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 기업들이 뭔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하면서 이익을 불법적으로 챙기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때 쓰는 게 원래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그동안 그런 본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것이 앞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의 불법을 잡아낼 때 쓰는 모습을 더 볼 수 있다면 그게 원래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일각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카르텔 그러면은 법조 카르텔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겠지만 최근 사례만 하나 보더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이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이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박영수 전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는데 그때도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가 돼 있어요. 그럼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특수부 이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좀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사안이고 뭐 지난번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이런 것도 법조 카르텔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법조 카르텔 이거 어떻게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다른 사안에 대한 카르텔 이거 네. 언급하면 국민들도 아 카르텔 다 이제 타파하는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세력 뭐 이른바 반국가 세력 뭐 네. 이렇게 지칭되어진 사람들만 향해서 칼날을 휘두른다면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너무 편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르텔이 이 킬러 문학으로 나오진 않겠죠? 킬러 문학. 네, 알겠습니다. 자, KBS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 또 이슈로 주요 이슈로 또 부각이 돼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은 단식을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일한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죠. 김현 네. 의원은 3일부터 지금 단식에 들어간 상황인데 왜냐하면 오늘 방통위가 이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거를 3일에 이 상임위원들 3명이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역시 김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후속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3인 체제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 하지만 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서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현 의원은 이제 단식에 들어간 것이고 하지만 2대1로 오늘 상정하기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돼서 조금 전 오전에 상정이 돼서 조금 전에 의결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돼서요. 알려진 바대로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기료를 청구할 때 그 청구서에 네. 보면 고지서에 보면은 조그맣게 수신료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네.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말 그대로 통합징수가 돼 있었는데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수신료의 글자는 적지만 수신료를 받아서 KBS가 만들어내는 그럼요. 프로그램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 재원을 통해서 사실 지금 공적 책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도 드리고 있고 네. 또 배종찬의 시사본부처럼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드리는 네.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이슈인데 죄송합니다. 네네. 그 개정안 시행령을 개정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통합돼 있던 부분을 따로 네. 청구해야 된다고 사실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 조항이 아니고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로 고쳐버렸어요.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박정호 기자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이봉현한테 오는데 자 우리가 분리징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TV 수상기가 있으면은 이 시청료를
수신료를 내야 돼요. 네. 수신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죠. 전기 요금하고 분리해서 낼 뿐이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KBS 수신료를 내왔던 사람들은 또 내야 되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야 되고 네. 안 내면 과태료를 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게 맨 처음에 같이 통합돼서 나올 때는 그냥 한 번에 내니까 이 징수율이 높았는데 이 따로따로 걷다 보면은 이게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공영방송의 공적인 이 책무 이런 것들은 약해지게 될 텐데 그럼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봉호 연구원 궁금한 게 분리징수가 KBS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일본 NHK도 수신료를 내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보면은 이 징수하는 고달픔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서사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분리징수를 냈는데 징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KBS가 수행하고 있는 막중한 재난방송이나 이런 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재원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방법이 없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분리징수를 하면은 거의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료를 통한 공적 재원이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지금 KBS의 예상인데 네. 공적 그만큼의 재원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 분리징수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후속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김현 의원이 반발했던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할 때 분리징수 이후에 어떻게 할지 후속 대책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지금 그거는 얘기도 안 한 채로 얼른 분리징수부터 개정을 해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계약 당사자죠. 지금 통합징수를 하고 있는 한전도 조금 굉장히 곤란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고지를 할 때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한전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통합징수를 하면서 수신료로 받는 요금 중에 일부는 한전의 수수료로 전달되죠.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청구와 수납 방법을 다 새로 마련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청구 같은 경우에도 따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청구서와 다른 청구서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수납도 만약에 그 돈을 내는 분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정기로 내면 끝났는데 나 따로 낼래 하면은 수납 방법도 수납 창구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혼란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납 외에 고지 행위까지 분리를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무리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리 고지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제 한전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을 따로 받더라도 일단 고지 행위는 좀 지연을 해야 된다. 한전에서는 또 이런 지금 요구를 방통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제 관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역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장을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 이 말이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그때 전세값이 많이 올랐었죠. 그때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이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말부터 계속 돌아와요. 네. 이게 정부가 제시한 것은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분이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만 놓고 보면 이게 시세 하락분 평균이 1억 2,417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집주인이 이 돈을 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지금 나가야 되는 세입자한테 돈을 다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돈으로 주든지. 자기 돈을 이제 마련해서 주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보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거를 40% 규제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해서 전세금 반영용 대출을 늘려주겠다. 이게 대책의 뼈대입니다. 집주인이 이 전세 이 보전금을 내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출이 이번 달 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집을
최악의 경우 팔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상황에 가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아니 이거 집주인 갭 투자 실패에 따른 그런 주택 매각을 막아주는 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갭 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장 흐름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작용도 있겠네요. 순기능으로만 일단은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종부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감세 기조 내용은 주요 내용은 어떤 관련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역전세 대책과 맞물려서 일단 세부담도 줄여준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는 입장도 어제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네. 사실은 당초에는 80%로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의 세수 개선이 좀 클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종부세 부담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사실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60%로 한시적으로 낮췄었고 조금 후에는 이제 복귀한다였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현행 60%로 유지하면서 정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고 특히 역전세 위기에 처한 집주인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것 같긴 한데 종부세는 아주 극히 일부의 집 가진 분들의 이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또 경기 부양책으로 작동할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부세 감세도 경기 부양의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내놓은 이 경제 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기조가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고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 활성화, 그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어제 정부가 많이 내놨습니다. 박성호 기자, 끝으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경제 관련 정책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주름살이 펴진다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국내 이제 총생산 증가율 네. 이게 1.4%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전망은 1.6%보다 0.2%포인트 이제 하향을 한 건데 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그만큼 빨리 반등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정부가 이제 수출에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이 경제 성장을 좀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작용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 수출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대체제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에 호전을 통해서 우리 수출길을 좀 더 많이 열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경기가 아무래도 하반기는 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질 네.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도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3329-4651-2353-4266-52-7152-0441-1393-6824 숨이 다 차네요. 이분들께 왜 번호를 불렀는지 궁금하시죠?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3763님, 비온 뒤 쨍쨍한 햇살, 땀에 젖은 옷. 하지만 문득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자락이 참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화이팅! 고맙습니다. 시원한 K-팝 아이돌 음악 들어볼까요? 북한에서는 붉은 양탄자 떼글이라 그랬나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해하네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맛 코라 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맛 야단 너무 끈을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먹자 좋아 첫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 맛 궁금해
그렇게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까줄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넌 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은 의지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의연하다란 표현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겠죠. 의연하다는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 없다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굳세 의자와 그럴 연자를 씁니다. 의연한 태도를 보이다 라든지 그들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같은 의연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의지할 의자와 그럴 연자를 쓰는 형용사 의연하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부사 의연히로 쓰이는 경우는 10년 만에 찾은 교정에는 교목이 그 자리에 의연히 솟아 있었다. 또는 금강송은 해충의 공격을 의연히 견디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과 다름이 없다란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한대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혀 다름없는 같은 정도를 뜻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대중으로 소박하게 지낸다라든지 그 사건의 용의자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한대중으로 부인하고 있다처럼 보통 한대중으로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장맛비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 금요일에 남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동해안과 강원 내륙, 경상남북도와 전남 동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제주 29도, 대전, 전주, 광주, 부산 30도, 강릉,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오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날씨에 무리하게 활동을 할 경우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31도, 강릉 34도, 대구 35도까지 올라서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구름이 걷히고 있어 오늘 차차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오늘까지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순간적으로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건데 야권과 언론단체들은 일방적인 의결을 비난하며 정부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놓자 여야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일본 맞춤형 보고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달 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업체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현주 의원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이시죠? 네네네. 네. 초중고 다 영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요. 영도 바로 바닷가. 네, 그럼요. 저희 네. 집안이 또 해운회사 흥하해운이라고 지금은 네. 좀 망했지만. 네. 네. 개별 기업명은 조금. 네네네. 네. 지금 뭐 근데. 네. 부산의 딸 이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부산에 지금 자갈치 시장도 그렇고 국제시장.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노 부산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비판적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끙끙 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나 수산업자들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책이 없다.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네.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그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네. 자갈치 시장. 네, 얼마 전에 국민의 의원 몇몇 분들은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수조에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도 수조물을 좀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거 뭐 하시지 않죠. 그 몸에 얼마나 나쁜데요. 왜 먹습니까? 그리고 그거하고 후쿠시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죠? 그거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저는 물 마시는 논쟁 이런 걸 지금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부산의 이제 어민들이나 이런 수산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정부가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괴담이라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뭐가 정확하게 괴담인지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런 게 선동인 거죠. 그러면서 어민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민들이 항의를 막 하고 싶은데 집단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나중에 어떠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겠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근데 근데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산 지역이 또 대체적으로 뭐 전체가 보수 다 성향이 그러면 보수 성향이 조금은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이 또 TK만큼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에 대한 불신도 좀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그 전에도 YS 그런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기류가 그래서 보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또 이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억압하는 거에 대한 반발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한 40대 이하만 해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 건강권이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죠. 그건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게 뭐 지방이라고 뭐 완전히 다루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죠. 누가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데 오늘 IAEA에서도 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제적 기준치 이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전한 건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치 이하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리스크, 그죠? 그러면 이 리스크를 감수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보통?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만약에 이게 기준치 이상이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뭐 논쟁거리가 안 된대요. 네. 기준치 이상이면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기준치 이하인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를 부담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럼 리스크를 부담할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편익은 뭐고 비용은 뭐냐 이걸 가지고 보통 판단하죠, 사람들이. 네. 일본 정부는 비교적 결정하기가 편한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한테 이 미치는 리스크는 어쨌든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크냐 네. 적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볼 때 이제 어쨌든 비용이라는 것은 환경권, 그 다음에 건강권,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뭐 이런 거라면 편익은 뭔가. 근데 어쨌든 원전 업계의 편익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편익은 무엇인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 편익을 다 이게 우리가 그냥 양보하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수긍이 안 가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로 모임을 또 결성을 하셨어요. 네. 모임분들 면면이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하은기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이연기 전 민생당 비대위원. 자, 면면을 보면 특정 정당도 아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임이 구성이 된 겁니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일단 이제 대개 연령대를 보시면 다른 분도 계시긴 하지만 요분들 말고도 이제 다른 당원들도 계셨는데요. 네.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성명을 냈잖아요. 같이 함께. 근데 대개는 연령대가 X세대 아니면 MZ세대고요. 그래서 조금 비교적 젊은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끔 했었어요.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같이 함께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날 이제 한 몇 주 전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핵공학자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집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오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론을 끝나고 나서 토론을 막 했는데 결론이 이게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 오셨던 국민의힘 당원들도
일부는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론이 나려면 진영으로 대립을 하면 결론이 항상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겠다. 좀 초당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적 고민과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X세대와 MZ세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특정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 배경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뭔가 제3당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꿈틀거림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뭐 그렇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제가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궁금해서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뭐 그 전부터 저희가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너 누구 편인가를 먼저 묻지 마라. 무엇이 바람직한가부터 생각해라.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그게 문제다. 응? 그래서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가지고 봤을 때 보편적 결론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당이 다른데도 옛날처럼 좌우 대립의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법인세 감세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예. 법인세 감세를 진보 쪽에서는 반대하고 보수 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보냐.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돈을 얼만큼 푸는 게 좋냐. 그럼 국가는 얼만큼 걷어들여야 되냐. 재정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이게 과거의 어떤 틀에서 진보 보수의 어떤 그 관점이 안 맞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제3의 길이 뭐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저희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딱 설정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궁금해지는 게 이현주 의원은 여하튼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난 또 지방선거에서는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도 참여를 한 번 했는데 최근에 이런 모임도 참여를 하시고 또 오염수라고 한다면 상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좀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뭐 기사도 나왔던데요. 네.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원래 그 탄핵 이후에 바뀌겠다고 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저도 기대하고 합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바뀌겠다고 했던 그 모습 기대했던 그 모습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점점 탄핵 이전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MZ세대나 X세대 같은 저희 세대의 관점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민주적이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시대의 보수 기성보수의 모습을 탈피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막 어쨌든 당내에서도 그동안에 보면 막 찍어내기를 비롯해서 대통령한테 줄 서라부터 시작해서 네. 공천에 줄 서라. 이거는 사실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들이 볼 때는 뭔데?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공천 필요 없어.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MZ세대 우리 여기도 대책위원회 신임변사하고 들어있지만 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내 철학과 그다음 보수주의적 가치관하고 이게 또 국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오히려 부합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수조에 물 떠먹는 거.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보수의 달라진 모습인가. 정말 좀 자괴감이 느껴지죠. 수조물은 아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극장에서 초당적으로 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 이 대책의 출범을 알리는 성명문 하헌기 민주당 전 청년대변인이 낭독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대책위의 성명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약간 뭐 정부에 대해서 반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을 위한 국민을 네. 대변하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되묻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론조사가 뭐 약간씩 조금씩 다르지만 절대 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자꾸 일본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 일본 정부보다 더 심하게 하시지? 이런 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철학적 논쟁 뭐 환경권이냐 아니면 원전의 윤리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원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되어야 하느냐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째 참아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렇게만 보기에도 조금 지나치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엔 이거 근데 우리 정부가요.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수산물 수입하라고 할 때 못 막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일본이 방류가 임박했다는 또 소식도 있고 아니면 8월 말 정도로 조금 늦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제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고. 벌써 그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네네.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전에 이현주 의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정부와 여당도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안 한다. 자,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부산이 지역이라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텐데 어떻게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정확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럼 절대 다수가 반대하면 우리 반대한다라고 공식화해야죠. 네. 일본이 억지로 그것을 강행하는 거하고 우리가 찬성까지 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압박해 들어올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들도 괜찮다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받아들인다면서 수용한다면서. 근데 왜 수입을 안 해? 이런 불공정 무역을 해서 되겠어라고 WTO나 이런 데 제소를 하면 네. 우리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반대했어. 초지일간. 그건 일본의 주장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일본이 IAEA의 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일본이 받은 보고서야. 일본이 IAEA에 발주한 보고서나 다름없다. 아니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 사무총장이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발주한 사람한테 갖다 주거든요. 보고서를. 그래서 기시다 총리한테 갖다 주잖아요. 꼭 그렇게 비친다 모양새가. 그리고 이거는 용역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부가 이걸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평가를 해달라고 IAEA에다가 의뢰를 한 거고요. 그 IAEA가 일본이 의뢰한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갖다 준 거죠. 검증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일본이 댔다면 더 그렇게 만약에 비용까지 됐다고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회사가 어떤 걸 인수하거나 할 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계법인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내용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어스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다만 제 말씀은 뭐냐면 기준치 이하다라는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지만 없는 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길래 이 리스크를 지고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외교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비공식적이든 반대라고 왜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은 이미 기금을
정립을 해놨어요. 정부가요. 그 나라의 수산업자들이나 어민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 보상기금은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피해는 전 세계가 지금 분담하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부도덕하고요. 그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가 다 피해를 분담하는데 왜 보상은 자기 나라 어민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저는 어쨌든 일본에 요구해야 된다. 이 보상금, 기금 분담하는 피해를 분담하는 각국 주변국 특히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산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건 일본이 배상해줘야 된다. 그렇죠. 보상해줘야죠. 일본이. 우리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럼 대안이 없냐. 있잖아요. 대안이. 일본에서 일본 야당 의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부어서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일본이 그 피해나 비용을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죠. 왜 다른 나라에 떠넘깁니까? 그것도 미래가 불확실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네. 혹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책무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중에 오히려 다가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좀 그어야 더 됩니다.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확실히 의견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정부가 이거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중국이야 이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반대는 하지만 나라 규모가 작으니까 바로 옆에 있고 중견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네.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일본이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우리가 차라리 기금을 전 세계가 분담을 하더라도 그 보상기금 쓰느니 대안을 한번 우리 모색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세계가. 계속 뭐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관련된 또 소식 또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네. 자, 여의도 정치권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국민대책위구 네. 우리 홈페이지에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보도 해주셨고요. 자, 최경환 전 부총리 보수연합군 이야기가 화제인데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제 생각에는 이현주 의원도 뭔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최경환 전 부총리의 보수연합군 이야기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수연합에 참여를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네. 지분이 작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창준이에도 참여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성정당 만든다 뭐 어쩐다 하니까 저도 이제 현실과 타협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의기투합한 거냐.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와 이 행보는 도대체 뭐였느냐 스스로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보수연합군? 그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뭘 위한 보수연합군이고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보수란 무엇인가? 국익인가? 안보인가? 그것도 아니죠. 금방 얘기한 이 후쿠시마는 환경안보 문제인데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총선 있어요. 대비용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치공학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고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총선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더더욱 지금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네. 연합이라는 게 더더욱 설득력이 약해요. 의원님,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을 거론했다는 것은 국민의힘과는 함께 가지 않는다. 따로 보수연합군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신당이나 뭐 창당이나 제3세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해초모여한다고 되겠냐 이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대체로 지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금 사이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정도 이런저런 수준인데. 이유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어떤 전술적 어떤 그런 거는 몰라도 이게 무슨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자 우리가 이런 기치 아래 모였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이거. 저는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양당 정치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식상하고 비판적이고 자꾸 누구 편이냐 물어보고 하니까 당연히 제3세력에 대한 기대는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잘 만들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엄청나게 비판받는다. 뭐냐 하면 특히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합집산하고 손잡자. 그렇게 하면 절대 저는 이건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비판을 받을 거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사실은 이 어떤 누구 편이냐 묻지 말고 뭐가 바람직한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온 사람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쭉 이렇게 제3의 길을 고민해왔던 많은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온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보수연합군이든 최경환 전 부총리 또는 양양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든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신당이든 이현주 의원에게 러브콜이 왔습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고 뭐 또 찌라시도 돌고 막 그래서 기자님들도 질문하시기도 하고 전화도 오시고 하던데 그런 걸 떠나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깃발이 뭐냐, 깃발의 내용이 뭐냐, 그냥 양당이 싫으니까 디아더스 다 모여라. 이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 만약에 나갈 거면 가장 큰 관심사가 큰 틀에서 평가지 않습니까? 현 정권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한 평가가 있죠. 금방 오염수 얘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사분오열 되겠죠. 아주 그냥 끔찍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 전에 많은 3당들이 실패한 이유가 저는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평가받고 이래야 되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또 민주당의 화제의 인물로 급격히 이제 부상된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같이 이전에 같이 의정 활동을 해보신 경험도 있을 텐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현주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격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가깝게 또 발언하고 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싶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제가 총선 출마의 의중이 있다고 뭐 그런 건 일단은 관심을 받을 수는 있죠.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런데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행보에 지금 어떤 맥락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개혁 말씀을 어디선가 하시더라고요. 검찰개혁을 사실 문재인 정권이 하려고 했고 또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ING인 과제라고 저는 봐요. 그건 꼭 문재인 정권이나 이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권 즉 이 추미애 장관이 계실 때 검찰을 이용해서 국정농단 수사를 너무나 심하게 하면서 이것이 좋게 말해서 적폐청산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은 검찰을 개혁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정치화되고 권력을 갖는데 기여를 톡톡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안 되도록 역할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믿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이지 못한 생각
혹은 그런 의도를 정말 했나 안 했나 정말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추미애 장관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항을 개혁하고자 할 때 그것을 오히려 전략적이지 못하게 다룸으로써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효과,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카르텔 얘기하시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르텔 얘기하실 때 그 말 자체는 옳다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만 네. 이것을 잘못 처리를 했을 때는 반작용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우선 자기 자신부터 자기 주변부터 개혁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또 이재명 대표 이후 포스트 이재명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뭐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도 하셨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겠는가. 검찰 개혁을 시도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검찰을 정치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뭐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현주 의원의 의혹은 하나 건졌네요. 누구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일의 명언입니다. 자, 이현주 의원과 함께한 보수의 품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스뉴파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는 현관문이 새 파이프로 단단히 봉쇄돼서 조합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하는데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부산 영도구의 신축 아파트거든요. 부산 영도라고요? 네. 방금 전에 출연한 이현주 의원이 부산 영도인데. 아,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지난달 30일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곳이에요. 근데 단지 울타리마다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현수막이 다 걸려 있고 출입구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쇠파이프로 꽁꽁 봉쇄가 돼 있는데 상당히 살벌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건 시공사입니다. 여기 이 아파트가 전체가 1,200여 가구인데 그중에 재개발 조합원 분양분이 210가구예요. 그 210가구 조합원 분양의 입주를 시공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KBS가 취재를 했는데 원인은 추가 공사비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건축심의라는 게 또 지자체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보강 공사를 좀 더 하고 조합이 요청했던 창호를 변경해주고 붙박이장 공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공사 71억 원가량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는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원 일부 충당할 수 있는 거를 제외를 하고 103억 원 가량을 이제 조합원들이 각자 또 나눠서 개별적으로 이제 추가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네. 조합원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선 추가 공사비를 이게 170억 원이 넘었다라고 산출한 근거가 너무 부실하고 분양분이 완판이 됐고
시공사가 그래서 100억 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챙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내준 게 후회된다. 아파트를 다 부수고 원래 집을 되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그 추가 공사 들어갈 때 좀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공사를 좀 계속 진행을 했느냐. 이 예정된 준공 시기가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게 되고 일반 분양자들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서두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시공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합원들은 더 좀 막막한 부분이 뭐냐면 시공사가 요구하는 게 입주가 이게 8월 말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추가 공사비를 안 내고 입주도 안 한다면 이자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한 가구당 그 정도 이자를 또 지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원래 그렇잖아요. 조합원 분량으로 들어가려면 시공하는 동안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견뎌왔고 이제는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아이들 학교 문제에도 좀 전학 해결 이런 게 안 돼서 좀 문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인 영도구가 중재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중재가 돼야 되겠네요. 서로 간에 납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수년 전 한 주류회사 영업사원이 회사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지만 포상금은커녕 제보자가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네요. 네. 이건 SBS 보도인데요. 네. 그 롯데칠성음료의 한 영업사원이 몇 년 전에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A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서이다 보니까 실적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매출 목표치는 회사에서 계속 높게 잡으니까 점점 더 올라가고 그걸 메꾸려고 이제 그 진짜 계약을 따낸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거래한 가상 판매 계약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저게 가짜 내용이네요. 네. 마치 정말로 돈이 오가고 계약을 한 것처럼 가상 판매를 했지만 그러면 사실상 돈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서 이른바 그 깡처럼 계속 메꿨고 차액은 개인이 대출로 또 채우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견디다 못해서 회사를 찾아가서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상 판매를 반복해서 생긴 빚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 내가 제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럼 내가 신고하지 말고 그러면 미수금을 면제해주고 위로금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A씨가 국세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5년치 통장 내역과 회사 거래 내역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제보한 지 한 달도 안 지나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에 이 회사가 약 300억 원을 추징당하게 돼서 엄청난 가징금을 받게 된 거네요. 네. 300억 원이나 추징을 당했는데도 근데 국세청이 A씨에게 말을 하기로는 제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라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실형까지 살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내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어떤 조사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했던 서류들을 좀 법원에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또 이번에 말하기로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라면서 이 자료 법원 제출 요구를 묵살을 한 겁니다. 탈세를 신고한 A씨로서는 실형까지 살게 되고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일단은 이 A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벌써 지금 수요일이라서 이 국세청이 받아들일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소속이 돼 있던 회사도 회사지만 국세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네요.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한 마을의 경사가 될 정도로 그만큼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 신고로 처리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어떨까요? 경남 김해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이 아기 아빠 신모 씨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아이가 태어나고 20일에 출생 신고를 했고요. 근데 엿새 뒤에 김해시로부터 사망 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거 뭐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럼요. 저 정말 마음이 되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불편할 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래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 신고가 처리 완료되어 기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전전긍긍 했다는 거예요. 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결국에는 어찌저찌 이게 문자가 오발송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 씨가 더 화가 난 건 오발송이라고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뭐 출생신고가 제대로 완료됐다라는 연락을 또 준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직접 알아보면서 행정 처리가 잘 됐는지 이걸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씨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서 김해시청에 연락을 했지만 신문고에 글 올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부모 가슴에 대못에 박았다. 김해시를 떠나고 싶다. 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 김해시 홈페이지인가요? 그게 게시판에 뭐 관련된 내용도 올라와 있던데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이게 이 소식을 듣고 누리꾼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민행정을 얼마나 건성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지자체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많은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수해놓고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신문고에 글 올리라고 하는데 네.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출생신고에 극도로 예민한 때에 이런 실수라니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부모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장수할 징조이니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하고 또 응원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생신고인데 사망신고 얼마나 좀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먼저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출생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높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상당히 이제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풍선 장례식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풍선 장례식은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화장한 유골을 풍선 안에다 담아요. 네. 그래서 이 풍선을 높게 띄우는 거죠. 헬륨가스를 넣어서. 근데 이 풍선이 40-50km 상공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팡 터집니다. 그러면 유골이 하늘에서 흩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로 어떤 묘소도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늘에다 딱 뿌려버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땅 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하늘로 보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고인을 추모할 사람도 없고 유골을 묻을 공간도 모두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네. 참 씁쓸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 연간 사망자가 쭉쭉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4,300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 도쿄의 경우에도 인구 10만 명당 화장장이 0.19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 전까지 화장장을 기다리다가 시신이 갈 곳이 없어서 시신 호텔이라는 것도 등장을 네. 했고요. 그 후에 뭐 이제 점점 수목장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는 풍선장이 또 호응을 얻으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망자는 많아지고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은 없는 일본의 풍선 장례식 현장까지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는 사건 하나하나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도 데이터, 통계, 범죄 분석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건이 집중된다든지 계절적인 요인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범죄는 뭐 겨울에 많이 일어날까요? 여름에 많이 일어날까요? 이런 부분들. 여름일까요? 7월이 비교적 퍼센트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든 재산범죄, 폭력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근데 이제 비교적 꾸준히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살인상이라든가 절도라든가 강도가 대단히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20%, 40% 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계절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습도도 문제가 있고요. 아, 습도까지도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온도도 그렇고 일조량도 그렇고 공간, 시야 굉장히 많은 범죄학은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 외로 그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범죄 통계라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범죄 통계를 가지고 다양하게 치안 대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에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 범죄 발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차분히 행복한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이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인데 경사 피살 사건이라면 경찰과 관련된 살인 사건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월드컵이 벌어졌던 2002년도 9월 가을에 발생한 일인데요. 사실은 이 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던 전주시 덕진구의 금암파출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혼자 밤늦게 근무하시다가 불의에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례가 대단히 잔혹했고 사실은 어떻게 경찰을 공격하느냐 이게 대단히 좀 이례적이고 혹시 다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당시에 이제 연세가 50 중반이셨고요. 문제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38 권총하고 실탄하고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거죠. 그럼 제2의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났었느냐. 예. 그런 문제도 있어갖고 상당히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프로파일러님 충격적인 것이 경찰서에 침입을 해서 파출소. 파출소에 침입해서 경찰을 공격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21년 동안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었다. 이건 범인을 잡을 단서가 안 나왔던 것인가요? 단서는 뭐 참 이상하게도 별 비교적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범인의 어떤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범인은 못 잡고 장기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데 경찰은 지금 현재 범인을 특정해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범인을 잡은지 매우 궁금한데 이 말씀 듣기 전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행 그 총기가 다른 사건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 바로 전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도보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요. 좀 젊은 경찰관입니다. 33세에 어떤 미상의 사람이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당히 크게 다쳤고요. 문제는 그때도 38 구경의 권총을 탈취당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2001년에 백선기 경찰 살해 사건 이전에도 이 총을 탈취했고 2002년 9월에 전주의 파출소를 습격해서도 총을 탈취했네요. 딱 1년 차이죠. 그리고 이 권총이 탈취당한 후에 대전에서 12월 21일 2달 후에 대전에서 국민은행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자 차량이 권총 강도로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안타깝게도 그때 지점의 출납과장이시던 김모 씨가 총을 맞고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총 강도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역시 그 유명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인데 그 사건도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건 경찰 관련된 사건이고
은행 강도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수사가 삼엄했을 텐데 집중이 됐을 텐데도 어떤 단서를 못 잡았다. 자, 오랫동안 미제로 남겨졌던 이 사건들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은 겁니까? 지금 권총이 탈취된 게 두 건이고요. 네. 하나의 권총으로는 권총 강도가 일어났고 그런데 범인을 못 잡았는데 다행히 그 국민은행 그 권총 강도 사건에서 그 차량에서 그 이 마스크하고 손수건이 발견됐는데 이게 범인이 쓴 마스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의 DNA가 확보돼 있었고요. 근데 그 뒤에 한참 뭐 확보만 돼 있었고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한 10년 뒤죠. DNA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DNA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수용자라든가 경찰에 어떤 체포됐던 사람들의 DNA가 확보돼서 DNA 프로필이 대검찰청이나 국가수에 보관돼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강력 범죄자였거나 용의자였는데 네. 유력자였는데 한참 뒤에 사실 몇 년 전이죠. 어떤 그 오락실에서 네. 그와 유사한 DNA가 발견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권총강도 사건 때 있었던 DNA가 있었고, 예. 어떤 그리고 DNA는 보관돼 있었는데 그 DNA와 유사한 게 이 발견이 된 거죠. 우연히 발견된 겁니까? 그렇죠.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그 우연히 발견된 그 DNA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만 명을 좁혀서 결국은 이 사건의 범인인 이정학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네. 드디어 실명입니까 이정학이? 예, 실명입니다. 송치됐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정학과 함께 이승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공범입니다. 공범까지 예, 말하자면 잡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학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정학이 그때는 당연히 공범 둘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학을 통해서 이승만까지 이 체포를 하게 됐고 다행히 시간이 20년이 지났지만은 이게 태안이법이라고 해서요. 네. DNA가 확보된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DNA가 확보가 됐고 대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른 이제 풀리지 않았던 사건도 풀렸다고 하는데 송촌동 총기 탈취. 그건 이제 뒤에 2001년도에 차로 뒤에서 받은 사건. 그까지 이제 같은 범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이 국민은행 권총강도인데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이승만과 이정학이 은행동 대전의 은행동 현금 수송 차량 절도도 관여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백성기 경사 사건과 연관성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 백성기 형사 사건하고 이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죠. 사실은.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총기 탈취 사건과 은행 강도 사건은 총기가 같으니까 그 사건이었고 네. 그 범인은 둘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승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이정학이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승만이 그 돌아가신 분의 총을 쐈기 때문에 더 중한 문제를 받게 됐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둘 사이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정학이 총기를 보관을 했고 말하자면 그 총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그러니까 권총강도 사건으로 은행강도 사건으로 수감된 와중에. 네. 그래서 살해와 살인과 연관된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이 그렇죠. 총기에 대해서 경찰에 편지를 보냈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총기는 사실은 이 권총강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백성기 형사 사건에 내가 그 사건의 범인을 안다. 총기 어딘지 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좀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네. 울산에 어디 있는 모텔에 가서 천정을 뜯어봤더니 권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 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더니 그 권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백성기 형사가 살해한 거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잡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서 총의 위치를 알렸으니까 그 이야기는 범인은 이정학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정학은 펄쩍 뛴 거죠. 자기는 아니다. 그런데 물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우리가 회자되는 죄수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범인이고 네. 주범이거나 아주 그걸 주도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실 아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승만이 편지를 보내서 총기 위치를 알렸고 그렇다면 이정학이 범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정학은 아니라고 했고 자, 이 시점에 수사 테이블에 투입이 돼야 되는 사람이 배상훈 프로파일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진술을 직접 들어갔고 그것을 유무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과 이정학이 처음부터 2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20년 전에 같이 공범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헤어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별도 따로 다른 범행을 계속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0년 전에 이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냥 전주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동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로부터 어떻게 근거를 찾아야 될지 배 프로파일러라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네. 그때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이 이 사람들이 한 말과 유사한지를 찾으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답은 이승만은 비교적 진술이 일관돼 있고 다른 사람도 그 진술을 입증해 줬는데 이정학은 불안했다는 겁니다. 진술이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예. 이정학이 전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때 없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럼 범인은 당연히 이정학이다. 지금 더 확정이 됐습니까? 예. 아니면 아직 더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까? 경찰에서는 그렇게 하고 송치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네.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명확한 증거 말하자면 본인이 진술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네.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정학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수사반장이 되면 안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냥 예. 짧게만 확인차 여쭤보면은 이승만이 경찰에 이 총의 위치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이정학을 범인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설마 이승만이 경찰에 알리면서 내가 범인이요 하고 이렇게 알리지는 않았다고도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사실 자기는 무기징을 받았는데 이정학은 20년이니까 배가 아팠을 수 있는 거고 네. 말하자면 사실 자기가 했지만 이정학을 끌고 들어갔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 일치와 불일치는 따져봤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좀 바쁜 일정이 있으실 때는 제가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배종찬 프로파일러.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